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처음 만날 때는 과연 다시 읽고 싶은 책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펼치고, 다 읽은 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마음속으로 만세를 외칩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만난다는 건 아마도 꼭 다시 만나 더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는 것과도 비슷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고 그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은 것이죠. 물론 읽어야 할 책도 많고 읽고 싶은 책도 많은데,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야 한다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이고 기호이니까요.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을 리 없죠. 다만 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러 번 읽어도 물리지 않는 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매일 글 쓰고 운동하는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음악과 음식에 대한 재능과 노력 같은 것들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역시 작가는 작품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죠. 하루키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먼저 기승전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발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작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흐름을 작가도 마치 독자처럼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열리게 되고 독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매번 다른 시각으로 감상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9번 읽은 하루키 장편 3권이 있는데요. 먼저 노르웨이 숲과 해변의 카프카, 그리고 이 책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입니다. 무슨 소설을 9번씩이나 읽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3권 모두 아직 10번을 채우지 못하는 걸 보니 어느 시점부터 물리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몇 년 지나면 스물스물 생각이 나겠죠. 하루키 책 소개 시간만 되면 서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품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9번 읽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플롯이나 줄거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책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 작품에 대한 한 사람의 견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는 1985년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죠. 1985년은 아직 노르웨이 숲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루키의 장래가 창창할지 아닐지 아직은 알 수 없었던 신인 작가 시절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36이고요. 그 시기는 1979년 데뷔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후 1973년에 핀볼과 양을 쫓는 모험 등 부지런히 소설을 발표하며, 한편으론 먹고 살기 위해 여러 잡지에 부지런히 글을 쓰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양을 쫓는 모험을 발표한 이후 갑자기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작품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집필에 착수한 것입니다. 아마도 양을 쫓는 모험이 재미있기는 한데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지 않았나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런 류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갑자기 너무 복잡한 작품에 도전해버린 것이죠. 당사자를 만난 적도 없으니까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집필 기간도 2배 이상 걸렸고, 심지어 다 쓴 작품을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썼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을 쓰는 동안 하루키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당연히 도피 성격이 강했던 이 결정 덕분에 결국 그리스와 로마 등지에서 노르웨이 숲을 완성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심지어 그 당시 하루키가 주력했던 작품은 노르웨이 숲이 아니라 댄스 댄스 댄스였죠. 물론 제가 피터캣을 연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작품인 댄스 댄스 댄스도 이 시간을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하루키가 이 작품에서 무리한 도전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큐84처럼 쓱쓱 풀리는 느낌이 아니라
군데군데 작가가 머리를 쥐어짜는 것 같기도 하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벌어지는 일과 세계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의 공명 같은 것들이죠. 두 세계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생각대로 잘 표현되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작가의 미숙한 초기작에 대한 애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숙함의 매력이라는 것도 있겠죠. 다만 그 매력을 왜 1973년의 핀볼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하필이면 이 작품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느끼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의 끝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두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하나의 세계와 세계의 끝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에 관한 소설입니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직역하면 비정하고 이상한 나라 정도가 되겠죠. 바로 현실 세계를 일컫는 말이고요. 세계의 끝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나만의 세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주인공은 계산사라는 이름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계산사라는 직업은 어떤 특수한 정보의 완벽한 보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뇌 속에 그 정보를 일종의 무의식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정해진 방식에 따라 꺼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보가 무의식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뇌를 해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정보의 진실에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왠지 80년대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 설정은 아마도 그 과정을 통해 의도치 않게 파생된 세계의 끝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소설의 설정을 따라가자면 이 세계의 끝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뇌 속에 특수한 장치를 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것은 오직 자기만 알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입니다. 이 소설은 해변의 카프카나 1984처럼 이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와 세계의 끝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됩니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의 주인공은 어떤 비밀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매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겪게 됩니다. 이 상황들이 더 비정하게 느껴지는 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군과 적군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군이라면 주인공의 뇌를 자르려 할 것이고 또 우군 입장에서도 주인공 한 명을 희생시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전을 이룰 목적이라면 주인공 한 명의 목숨 정도는 그저 희생양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과장된 설정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만약 회사원이라면 회사의 이익과 제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회사는 누구 편을 들까 생각해 보니 그다지 남의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이 희생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회사 쪽에서 미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는 경우에 말이죠. 그런 경우는 사실 너무 많죠. 그 때문에 작가가 굳이 비정하다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타인의 무심한 결정에 의해 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 비해 세계의 끝은 몹시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도시라기보다는 큰 마을 정도의 규모인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작은 강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넓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몇몇 공공 건물들도 있는 것 같고 주택단지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남쪽에는 깊은 숲도 있는데 그 안에는 땅속에 부는 바람을 이용한 작은 발전소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마을에 살고 있는 동물인데요. 생김새는 사슴 같은데 털이 길고 게다가 뿔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언뜻 유니콘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책에선 일각수라고 하니까 저도 일각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일각수들은 낮에 성문 밖으로 나가 풀을 뜯다가 해질 무렵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주인공이 창조한 세계의 끝의 대략적인 모습인데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인적 없는 마을의 풍경이 상상이 되시나요? 주인공은 어느 날 문득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치 카프카의 소송에 등장하는 문지기처럼 크고 힘센 문지기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문지기는 아무도 이 높은 담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이곳에 머물기 위해선 자신의 그림자와 헤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날카로운 칼로 주인공과 주인공의 그림자를 분리해버리죠. 그리고 역시 예리한 송곳으로 주인공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만듭니다. 하루키 소설에서 그림자는 주로 삶과 관계 있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가 옅어진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그림자와 분리되고 나면 서서히 마음을 잃어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바깥 세상을 쳐다볼 이유가 없으니까 실명도 설명이 되겠죠. 이 세계의 끝에는 오래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은 오래된 꿈을 읽는 것인데요. 그 오래된 꿈들은 죽은 일각수의 두개골 속에 보관되어 있고, 주인공은 도서관에 있는 일각수들의 오래된 꿈을 하나씩 읽어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끝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해서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주인공을 도와줄 여자도 한 명 있습니다. 오래된 꿈을 읽는데 굳이 젊은 여자의 도움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 혹은 작가가 창조한 세계의 끝에는 이성 친구가 한 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아직 마음을 갖고 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시절 사라졌는데, 그 때문인지 여자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그림자와 이별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이 약간은 남아있죠. 두 사람이 마음을 찾기 위해 대화를 나누며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는 장면은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세계의 끝을 설명한 이유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제게도 저만의 세계의 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몹시 신기한 경험이었죠. 이렇게까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작품을 만나는 건 결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깨달음 같은 게 아니라 삶이 영구적으로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정도의 인상은 아마 10대 시절에 접했던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일위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작품을 읽고 생긴 저만의 세계의 끝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높은 담 같은 건 없습니다. 일각수를 비롯한 각종 짐승도 없고요. 새들은 가끔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도와줄 젊은 여자도 없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만 인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가끔씩 저를 도와줍니다.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일단 마음속에 세계의 끝이라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름의 방식으로 점점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짐승의 두개골을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저도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일의 결과물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일어난 일은 묘한 방식으로 세계의 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세계에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여자와 만나면 세계의 끝에도 도서관과 주인공을 도와줄 여자가 등장하는 시기죠.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두 세계가 공명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정말 쓰기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저만의 세계의 끝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세계에서 접한 특정 정보나 경험들이 세계의 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직 저만을 위한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든든한 기분 같은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작가에게도 그런 혼자만의 세계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잠들기 전에 흔히 하는 몽상과 뭐가 다르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는 말입니다.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게임 속 환경에 대해 무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몇 주 동안 별 생각 없이 키우던 게임 속 마을 하나가 밤새 털렸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몹시 속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게임 속 환경이 누군가 타인에 의해 기획된 것인데 반해 저만의 세계의 끝은 무심코 놓여있는 사물이라도 다분히 저와 친숙한 것들이라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물론 이 자리에서 천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5년도에 이미 메타버스를 예언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플라톤부터 시작해야겠죠. 다만 이 소설을 읽고 난 후 제게도 세상의 끝 마을이 생겼고, 그리고 그 세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이 책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제 자신에게 최적화된 마을로 자라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일에 흥미가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알쏭달쏭한 얘기만 한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